숨막히는 공기였다. 최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룸을 가득 채운 것은 값비싼 샴페인 향이나 화려한 요리의 증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가라앉은 긴장감, 그리고 노골적인 탐욕의 무게였다. 신화그룹의 유일한 적통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속녀 한지수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 정교한 크리스탈 잔의 문양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맞은편에 앉은 남자,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대표 최태준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마치 잘 훈련된 포식자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신화그룹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어떻게 해체할지 계산하는 듯 번득였다. 지수야, 초의 대표만큼 자네에게 어울리는 짝이 또 어디 있겠나. 지수의 아버지 한 회장이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는 딸에 대한 애정보다는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사업가의 냉철함이 배어 있었다. 옆에 앉은 그의 젊은 아내, 지수의 새어머니인 김유라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부드럽게 거들었다. 그럼요, 회장님. 우리 지수도 최 대표님의 듬직하고 능력 있는 모습에 반한 것 같던데요. 호호, 두 가문이 하나가 되면 신화그룹의 입지도 훨씬 공고해질 테고요. 그들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지수에게는 교묘하게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 정략 결혼의 재물임을, 신화그룹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최태준에게 회사를 넘기기 위한 담보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최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매력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함이 있었다. 지수 씨가 아직 저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군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결혼이란 어차피 비즈니스의 연장선입니다. 감정은 차차 쌓아가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에이펙스와 신화가 만들어낼 시너지죠. 그는 지수를 인격체가 아닌 인수합병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처럼 취급했다. 그의 오만한 시선이 지수의 얼굴을 훑자 그녀는 속에서 치미는 역겨움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아버지는 이 남자의 야망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인가? 새어머니는 분명 이 거래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고 있을 터였다. 지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대로라면 그녀는 꼼짝없이 최태준의 세장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냅킨을 들어 입가를 닦으며 일어섰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한 회장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최태준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된 물건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허락한다는 듯한 태도였다. 지수는 그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룸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화장실은 반대 방향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레스토랑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호텔의 화려한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격렬하게 움직였다. 이대로 도망친다 해도 그들은 그녀를 찾아낼 것이다. 그녀의 신용카드는 정지될 것이고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은 아버지의 통제에 있었다. 단순한 도피는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방패가 필요했다. 최태준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막아내고 동시에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그녀의 손에 쥐어진 유일한 카드. 그것은 결혼이었다. 하지만 최태준이 아닌 그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그들의 통제 밖에 있는 누군가와의 결혼. 차가운 밤 공기가 드레스 차림의 그녀를 휘감았지만
지수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다. 목적지는 신화그룹 본사 근처의 낡은 상가 골목이었다. 며칠 전 그녀가 복잡한 심경으로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우연히 목격했던 한 장면이 떠올랐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진상 손님의 행패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던 모습. 그는 위협적인 손님의 팔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압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평범한 옷차림과 지친 기색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주변을 압도하는 묘한 기운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가난해 보였다는 점이다. 지수는 그 편의점 앞에서 내렸다. 다행히도 그 남자가 카운터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강민우. 그의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다. 지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갔다. 딸랑 하는 벨소리와 함께 민우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다. 마치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와 절박한 표정 뒤에 숨겨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지수는 그의 앞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는 체면이나 상식보다 생존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시작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우는 물건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그는 놀란 기색 없이 마치 예상했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편의점 안의 공기가 순간 정지된 듯 했다. 민우는 잠시 그녀를 관찰했다. 값비싼 실크 드레스. 공들여 세팅했지만 지금은 살짝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박함과 강한 의지가 뒤섞인 그녀의 눈빛을. 그는 카운터에서 나와 그녀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자 지수는 그에게서 희미한 비누 향과 함께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당황하거나 그녀를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듯 진지했다. 지수는 숨을 골랐다. 저는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어요. 만약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들은 저를 포기할 겁니다. 특히 그 상대가 그들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라면요.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가늠하고 있었다. 민우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모습은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나를 선택한 이유가 내가 가난해 보이기 때문입니까? 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지만 비난하는 투는 아니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당신은 그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며칠 전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당신은 침착하고 강해 보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지갑을 열어 수표책을 꺼냈다. 이건 계약 결혼이에요. 당신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원하는 금액을 말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드릴게요. 민우의 입가에 희미한,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돈에 대한 탐욕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연극을 앞둔 관객의 미소에 가까웠다. 그는 지수가 내민 수표책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내 인생을 바꿀 만큼의 돈이라 흥미롭군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지수는 초조하게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그녀는 정말로 갈 곳이 없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이 낯선 남자의 대답에 달려 있었다. 민우는 지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키가 생각보다 컸다. 좋습니다. 그 결혼 하죠.
그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지수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우가 덧붙였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하는 동안 당신은 나에 대해 어떤 것도 묻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당신의 신화그룹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을 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그의 조건에 의아함을 느꼈다. 돈이 필요 없다니. 하지만 지금은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의 요구는 오히려 그녀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가벼웠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 순간 편의점 밖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최태준의 비서였다.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젠장. 벌써. 민우는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걱정 말아요, 아내.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의 남편이니까. 그는 지수를 카운터 뒤쪽 직원 휴게실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카운터 앞으로 나갔다. 문이 열리고 최태준의 비서루가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여기 한지수 씨라는 여자가 들어오지 않았나. 민우는 방금 닦은 컵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손님은 방금 당신뿐인데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를 향한 차가운 경고였다. 비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편의점 안을 훑어보았지만 휴게실 문까지 확인할 배짱은 없었다. 그는 민우의 무심하지만 단단한 기세에 눌려 작게 욕설을 내뱉고는 돌아섰다. 차가 떠나는 것을 확인한 민우가 휴게실 문을 열었다. 지수는 여전히 긴장한 채 서 있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피해야 합니다. 내 집으로 가죠. 민우가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그녀의 드레스 위에 걸쳐주며 말했다. 지수는 그의 점퍼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방금 전 그가 보여준 침착함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위험한 계약에 발을 들인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이 가난한 남편이 사실은 최태준보다 더 깊은 어둠을 숨기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강민우의 옥탑방은 지수가 평생 살아온 환경과는 극단적으로 달랐다. 넓고 화려했던 펜트하우스 대신 낡은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이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막혔던 호텔룸이나 그녀를 감옥처럼 옥죄던 본가와 달리 이 허름한 공간의 공기는 자유로웠다. 민우는 유일한 방을 그녀에게 내주고 자신은 거실 바닥에서 얄팍한 이불을 덮었다. 두 사람의 기묘한 결혼 생활은 그렇게 뚜렷한 경계선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들의 계약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공식적으로는 그저 사랑에 빠진 두 남녀의 성급한 결합일 뿐이었다. 신화그룹의 상속녀 한지수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눈이 맞아 야반도주했다는 소식은 상류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한 회장은 노발대발하며 지수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새어머니 김유라는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골칫덩거리 의붓딸이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었다. 지수는 정확히 이 반응을 노렸다.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버려진 존재, 아무런 힘도 없는 낙오자로 여기게 만들어야 했다. 이 완벽한 고립과 위장은 그녀가 방역을 준비하는 동안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었다. 지수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입사했던 신화그룹 기획조정실의 말단 사원 자리로 돌아왔다. 화려한 명품 대신 수수한 오피스 룩을 입고 운전기사가 딸린 세단 대신 만원 지하철을 탔다. 어제까지 그녀에게 아첨하던 동료들은 이제 노골적인 동정이나 경멸의 시선으로 뒤에서 수군거렸다.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제 분수도 모르고. 지수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회사의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가장 낮은 곳이었기에
오히려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같은 시각, 강민우는 옥탑방에 허름한 옷차림을 벗어 던졌다. 그는 낡은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를 타고 도심에 눈에 띄지 않는 한 빌딩으로 향했다. 그가 개인 키카드를 대자 숨겨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며 최고층의 비밀스러운 사무실로 그를 이끌었다. 그곳은 제네시스 홀딩스의 심장부였다. 하이테크 보안 시스템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진 그곳에서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 실장이 그를 맞이했다. 강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민우는 방금 전에 지친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을 지우고 완벽하게 재단된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운 전략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제네시스 홀딩스의 베일에 쌓인 회장이었다. 김 실장이 즉시 보고를 시작했다.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최태준이 한지수 씨의 결혼에 격분했습니다. 예상대로 신화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 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민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오만한 녀석 한지수라는 방패가 사라졌으니 신화그룹이 제 손아귀에 들어온 줄 알겠지. 마음껏 움직이게 둬라. 그가 불법 자금줄을 드러내도록 미끼를 던져야 하니까. 최태준은 실제로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값비싼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감히 나를 모욕해. 고작 편의점 알바 따위와 한지수에 대한 모욕감은 곧 신화그룹 전체에 대한 파괴적인 야망으로 바뀌었다. 좋아. 그렇게 가난을 원한다면 내가 진짜 지옥을 보여주지. 신화그룹 인수계획. 지금 당장 시작해. 회사를 갈기갈기 찢어발긴 다음 헐값에 사들일 거다. 그리고 한지수는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빌게 만들겠어. 그의 눈은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최태준의 계획은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동원해 신화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신화그룹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정보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재무 데이터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핵심 프로젝트의 정보를 유출시켜 의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조장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주가를 폭락시켜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 회장을 절망에 빠뜨려 백기를 들게 할 작정이었다. 한편 지수는 자신의 책상에서 산더미 같은 재무 보고서에 파묻혀 있었다. 동료들은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몰락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지수의 눈은 오직 숫자의 흐름만을 좇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이 경종을 울렸다. 신화그룹의 핵심 자회사 중 하나의 매출 채권에서 미세한 불일치가 발견된 것이다. 너무나 사소해서 누구라도 놓치기 쉬운 오류였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파고들었다. 몇 시간에 걸친 추적 끝에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자회사의 특정 거래 대금이 조세 피난처에 기반을 둔 정체불명의 제3자 계좌로 교묘하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었다. 명백한 횡령이자 내부에서부터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고의적인 자금 유출이었다. 이것이 바로 최태준이 심어놓은 암세포의 첫 번째 징후였다. 지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주식 매집이 아니었다. 최태준은 신화그룹을 비싼 값에 인수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내부에서부터 회사를 썩게 만들어 가치를 떨어뜨린 뒤 시체나 다름없는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속셈이었다. 아버지와 무능한 임원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오직 가장 낮은 곳,
모두가 무시하는 이 말단 자리에서 원본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보는 자신만이 이 음모를 감지할 수 있었다. 늦은 밤, 지수가 지친 몸을 이끌고 옥탑방으로 돌아왔을 때 강민호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빈 라면 컵이 놓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봤다. 늦었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지수는 자신의 발견으로 인해 극도로 긴장하고 흥분한 상태였지만 그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네, 회사 일이 좀 엉망이라서요. 민우는 말없이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세상을 다 짊어진 것 같은 표정이군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남자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그녀는 그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만약 당신이 어떤 회사를 통째로 삼키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녀는 최대한 가벼운 질문인 척 가장했다. 민우는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사지 않죠. 부수면 됩니다. 지수는 숨을 죽였다. 민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부에서부터 곪게 만드는 겁니다. 가짜 부채를 만들고 자금을 빼돌려서 유동성 위기를 조장하죠. 주가가 바닥을 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 주식이 아니라 부채를 삽니다. 그러면 단 몇 푼으로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의 대답은 너무나 정확하고 냉정했다. 그것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분석이 아니었다. 지수는 충격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았다. 늘어난 티셔츠, 평범한 안경, 하지만 그 안경 너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녀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도 느꼈다. 적어도 그는 멍청하지 않았다. 그녀의 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민우는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책을 덤덤히 덮으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냥 예전에 소설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그는 완벽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피곤할 텐데 어서 쉬어요. 다음 날 아침 신화그룹의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최태준이 신화의 차기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이다. 완벽한 사실은 아니었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한 회장은 단순한 내부 정보 유출이라며 경로했지만 더 큰 그림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지수는 보았다. 언론에 유출된 정보는 정확히 그녀가 어젯밤 발견했던 자금 유출 자회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내부의 횡령과 외부의 언론 공격, 최태준의 양동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같은 시각 제네시스 홀딩스에서 김 실장이 민우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신화그룹의 주가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지수 씨가 엡실론 자회사의 원본 데이터 로그에 접근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민우는 보고서를 넘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생각보다 훨씬 예리하군. 좋아. 그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지시를 내렸다. 그녀가 최태준의 핵심부에 가까워지고 있어 적들이 그녀를 만만하게 보고 제거하려 들 거다. 지금부터 한지수 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어떤 위협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단, 절대 우리가 연관된 사실을 알려서는 안 돼. 이건 아직까진 그녀 자신의 싸움이니까. 그날 밤, 지수는 옥탑방의 작은 방 안에서 수첩의 최태준의 음모를 도식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오만한 가족과 잔인한 포식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편 사이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분노가 그녀의 머리를 차갑게 식혔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공격해 온다면
그녀 역시 기꺼이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월요일 아침, 신화그룹 기획조정실은 전쟁터였다. 최태준의 공격은 예고 없이, 그리고 치명적인 정밀함으로 시작되었다. 그가 목표로 삼은 곳은 정확히 한지수가 주목하고 있던 자회사, 엡실론이었다. 아침 9시 정각. 엡실론의 당이 기업 어음을 보유하고 있던 세 곳의 제2금융권이 동시에 상환을 요구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유동성이었지만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려댔고 재무팀에서부터 시작된 비명은 복도를 타고 사무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번졌다. 박 부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사무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고함을 질렀다. 지금 장난해. 자금팀은 뭐 하는 거야? 엡실론에서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잖아. 오늘 오후까지 막지 못하면 연쇄 부도로 이어질 거란 말이다. 동료들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갑작스러운 재앙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책상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한지수에게는 아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이것은 최태준의 방식이었다. 내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외부의 압력을 동시에 가해 순식간에 숨통을 조이는 것.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다. 같은 시각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최태준은 여유롭게 에스프레소를 즐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신화그룹의 주가와 엡실론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실시간 데이터가 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 곳의 금융사를 움직여 빚을 회수하게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진짜 카드는 엡실론으로 입금될 예정이었던 거액의 해외 수출 대금을 묶어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 국제 결제 시스템, K게트 클리어링에 손을 써두었다. 자금 세탁 방지 정밀 조사라는 명목에 엡실론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차단한 것이다. 최태준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한 회장에게 연락해. 지금이라도 경영권을 넘기고 무릎 꿇는다면 신화그룹의 파산은 막아주겠다고 전해. 그는 한지수가 감히 자신을 거절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그 가난뱅이 남편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신화그룹이 오늘 오후 4시를 넘기지 못하고 백기를 들 것이라 계산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고 그가 동원한 자금력과 네트워크는 신화그룹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한지수는 박 부장의 고함 소리를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데이터의 흐름을 쫓았다. 빚 상환 요구는 분명 위협적이었지만 당장 회사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었다. 문제는 들어와야 할 돈이 막힌 것이었다. 그녀는 엡실론의 현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리고 정확히 최태준이 설치한 덫을 발견했다. 모든 자금이 가이트 클리어링 시스템에서 멈춰 서 있었다. 그녀는 K게이트의 부사장이 최태준의 대학 동문이라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금융 공격이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절망으로 무거워졌다. 재무팀에서는 이미 손을 썼지만 카가리 측에서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한 회장의 격노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왔다. 모두가 파산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한지수는 자신의 말단지기가 이토록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안다 해도 누가 그녀의 말을 듣겠는가, 그녀가 직접 나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한편 강남의 숨겨진 빌딩,
제네시스 홀딩스의 심장부에서는 강민우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최태준과는 달리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실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최태준이 키게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엡실론의 유동성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대로라면 3시간 안에 디폴트 선언입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최태준은 늘 이런 식이지.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시스템을 이용해 전체를 마비시킨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시스템이 얼마나 거대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어. 민우는 김 실장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즉시 히드라 프로토콜을 가동해 암스테르담에 있는 우리 유령 법인을 통해 키아트 클리어링 시스템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한다. 5천억 원 신화그룹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야. 키아트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낮추는 거다. 최태준이 인위적으로 만든 병목 현상을 우리가 쏟아붓는 거대한 자금의 물결로 밀어버리는 거지. 유럽계 투자은행이 아시아 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해 긴급 투입한 것처럼 위장해. 김 실장은 즉시 명령을 수행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실행합니다. 제네시스 홀딩스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키게이트 시스템으로 흘러 들어가자 즉각적인 변화가 감지되었다. 최태준의 압력으로 정밀 조사에 들어갔던 엡실론의 거래건에 대한 위험 등급이 시스템적으로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다. 최태준이 심어둔 K게이트의 부사장조차도 갑자기 시스템 전체에 흘러넘치는 막대한 유동성 앞에서 감히 거래를 계속 묶어둘 명분을 찾지 못했다. 인위적인 장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강민호는 신화그룹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한지수가 움직일 수 있도록 최태준이 만든 세 장의 문을 아주 살짝 열어준 것뿐이었다. 신화그룹 사무실에서 한지수는 이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K게이트의 시스템 상태창에 떠있던 붉은색 경고등이 주황색으로 바뀐 것을 발견했다. 웨이지바이. 그녀는 의문을 가질 시간이 없었다. 압력이 약해진 이 짧은 순간이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미친 듯이 대안을 찾았다. K게이트를 완전히 우회할 방법. 그녀는 회사의 가장 깊숙한 데이터베이스, 거의 사용되지 않는 해외 법인들의 휴면 계좌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1990년대 유럽 진출을 위해 개설했다가 지금은 잊힌 스위스 은행의 법인 계좌.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단 속도로 이메일을 작성했다. 그녀의 직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익명 이메일 발신 서비스를 이용해 재무담당 최고 책임자 CFO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다. 메일의 내용은 간결하고 정확했다. 키게이트 시스템은 현재 외부 세력에 의해 오염됨. 즉시 엡실론 수출 대금 수취 경로를 스위스 SYZ 은행 424B 법인 계좌로 변경할 것. FINMA 스위스 금융감독청 프로토콜을 이용해 긴급 이체 요청. 필요한 인증 코드는 첨부 파일 참조. 그녀는 과거 회장 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몰래 파악해두었던 비상 인증 코드를 함께 첨부했다. CFO는 자신의 이메일을 보고 경악했다. 출처 불명의 이메일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정확했고 첨부된 비상 인증 코드는 실제였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파산 선언보다는 이 미친 제안을 시도하는 것이 나았다. 그는 즉시 재무팀에 지시를 내렸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30분 뒤 재무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자금이 입금됐습니다. 스위스 계좌를 통해 전액 입금 확인. 사무실은 순간적인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환호성으로 터져 나왔다. 박 부장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위기가 기적처럼 해결된 것이다. 누구도 이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이 사무실 구석에서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말단 사원 한지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이마에 땀을 닦았다. 첫 번째 전투는 끝났다. 같은 시각 최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스위스 계좌, 그게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그는 카트를 압박했던 자신의 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갑자기 유럽에서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케이트로 들어왔다고 어떤 놈들이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암스테르담의 한 사모펀드로 추정되지만 실체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이동 경로에서 제네시스 홀딩스의 희미한 흔적이 보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최태준은 그 이름을 곱씹었다. 최근 몇 년간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떠오른. 그러나 그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투자회사. 그들이 왜 신화그룹을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누군가가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고 방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화그룹 내부에도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력자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세게 내리쳤다. 한지수, 그리고 제네시스,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모조리 밟아주겠어. 그날 밤 지수는 녹초가 되어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라면 냄새 대신 따뜻한 밥 냄새가 풍겼다. 강민우가 낡은 티셔츠 차림으로 작은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이네. 그가 무심하게 밥그릇을 내밀었다. 지수는 그가 차려준 소박한 저녁을 바라보았다. 낮 동안 겪었던 치열한 금융전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며 문득 생각했다. 이 남자, 정말 그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일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를 의심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짧은 평화를 즐기고 내일의 더 큰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최태준은 경로했다. 신화그룹의 유동성 위기 공격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K게이트 클리어링 시스템에 투입된 정체불명의 막대한 자금, 그리고 귀신같이 나타난 스위스 은행의 휴면 계좌. 이 두 가지는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신화그룹의 주가 차트를 노려보았다. 주가는 방어 성공 이후 소폭 반등하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다. 제네시스 홀딩스. 그는 그 이름을 곱씹었다. 감히 자신의 영역에 발을 들인 녀석들이었다. 강민우, 최태준은 비서가 가져온 또 다른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한지수의 남편. 그는 처음 이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모욕감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한지수가 스스로 몰락의 길을 택했다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신화그룹에 대한 공격이 실패한 지금, 그는 이 결혼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혹시 이 모든 것이 한지수의 계획이었을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그렇다면 이 강민우라는 남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 혹시 제네시스 홀딩스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보고서의 내용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평범했다. 고아, 지방대 중퇴, 신용등급 하위, 편의점, 택배 상하차, 대리운전 등 각종 아르바이트 전전. 그리고 현재 거주지는 낡은 옥탑방. 완벽하게 가난한 남자의 이력이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뒷조사를 해봤지만 그 어떤 특이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박이나 사채 문제도 없고
교우 관계도 단순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놈입니다. 최태준은 마른 세수를 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파고들 단서가 없었다. 그는 강민우가 그저 한지수의 어리석은 선택이 빚어낸 쓰레기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의 의심이 강민우에게서 멀어진 그 순간 옥탑방에서는 기묘한 동거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 지수는 낮에는 신화그룹의 말단 사원으로, 밤에는 최태준의 다음 공격을 예측하는 전략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강민우는 여전히 성실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자 가난한 남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계약으로 시작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것은 함께 저녁을 먹는 횟수가 늘어나고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지면서부터였다. 지수는 자신이 이 남자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풀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지수는 신화그룹의 물류 시스템 재편 보고서를 끙끙대며 읽고 있었다. 최태준이 금융 공격에 실패했으니 다음은 분명 실물 경제, 특히 신화의 아킬레스건인 낡은 물류망을 공격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기존 임원들이 내놓은 방안은 비용만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었다. 그녀가 작게 한숨을 내쉬자 거실에서 맥주캔을 따던 민우가 무심하게 물었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습니까? 나라 잃은 표정이네. 그의 말투는 여전히 가벼웠지만 지수는 어쩐지 그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냥 회사 일이에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는데 배송은 느려서 문제예요. 중앙창고는 포화 상태인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그녀는 일부러 핵심을 빼고 단순한 재고 문제처럼 말했다.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천장을 바라보더니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툭 던지듯 말했다. 중앙창고가 문제라면 창고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 지수는 어이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창고를 없애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우는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와 보고서의 복잡한 물류도를 훑어보았다. 이거 봐요. 모든 물건이 이 거대한 중앙창고를 거쳐서 전국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만약 이 중앙창고를 없애고 도심 곳곳에 있는 편의점이나 작은 가게들 뒷공간을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로 활용하면 어때요? 재고는 분산되고 배송은 빨라지죠. 마지막 1마일, 라스트 마일이 문제라면 그 길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는 마치 편의점 재고를 정리하듯 태연하게 말했다. 지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마이크로 풀필먼트, 라스트 마일 최적화. 이것은 최근 글로벌 유통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이자 신화그룹의 보수적인 임원들은 이해조차 못하는 고도의 물류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이 개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그런 건 어디서 들었어요? 민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그냥 배달 일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식 아니에요. 지수는 더 이상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볼 수 없었다. 그의 상식은 최고 경영자 수준의 통찰력이었다. 한편 강민우에 대한 의심을 거뒀던 최태준은 다른 방식으로 분풀이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강민우의 뒷조사에서 발견된 유일한 약점, 즉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해결색에 전화를 걸었다. 한지수의 그 가짜는 남편놈 말이야. 아직도 그 옥탑방에 사나 해결사가 즉각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매일 편의점으로 출퇴근합니다. 최태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좋아. 그놈이 감히 내 여자를 가로챈 대가를 치르게 해줘. 겁만 주라는 게 아니야.
다리 한두 개쯤은 부러뜨려서 다시는 그 잘난 얼굴로 한지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어 분수를 알게 해주라고. 그날 밤 지수는 예상치 못한 야근으로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옥탑방으로 향하는 어두운 골목길에 막 들어선 참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3명의 남자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의 손에는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네가 강민우냐?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침을 뱉으며 물었다. 민우는 태연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요, 길 좀 비켜주시죠. 피곤해서. 피곤해. 이제 영원히 피곤하게 해줄게. 남자가 조롱하며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허공을 갈랐다. 민우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파이프가 날아오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낮추며 남자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다음 순간 골목에는 비명 대신 뚜둑하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렸다. 민우는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그를 방패 삼아 2번째 남자를 향해 밀어붙였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훈련된 전문가의 진압이었다. 2번째 남자가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민우는 첫 번째 남자의 손에서 빼앗은 쇠 파이프로 그의 무릎 관절을 정확하게 내리쳤다. 악! 비명이 터져 나왔다. 3번째 남자가 겁에 질려 칼을 꺼내려 하자 민우는 이미 그의 앞에 다가서 있었다. 그는 칼을 쥔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날카로운 고통에 남자가 칼을 떨어뜨리자마자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3명의 건장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기까지는 차에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강민우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살벌한 기운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쓰러진 리더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누가 보냈지? 최태준인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남자가 고통과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자 민우는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땐 다리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전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지수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철컥하는 소리에 민우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그의 차가웠던 눈동자가 지수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완벽하게 숨겨왔던 자신의 본 모습을 자신의 아내에게 들키고 만 것이다. 지수는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경악과 혼란 속에서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과 그 위에 군림하듯 서 있는 자신의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그토록 묻고 싶었던 그러나 애써 외면했던 질문을 내뱉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골목 안의 공기는 피냄새와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강민우의 눈동자에서 방금 전까지 타오르던 살벌한 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언제나처럼 무심하고 어쩌면 조금은 당황한 듯한 평범한 남편의 얼굴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지수는 그가 3명의 건장한 남자를 순식간에 그리고 무자비하게 제압하는 과정을 모두 목격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신술이나 싸움 실력이 아니었다.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고통을 주며 망설임 없이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기술. 그것은 특수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영역이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지수의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민우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닌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강렬한 의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민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힐끗 본 뒤 낡은 점퍼 소매로 손에 묻었을지도 모를 먼지를 털어내는 척했다. 보면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이 날 공격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죠. 예전에 공사판에서 배운 기술이 좀 있어서.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설득력이 없었다. 지수는 실소를 터뜨렸다. 공사판 기술, 저건 기술이 아니에요. 저건 폭력이에요, 당신. 저 사람들 뼈를 부러뜨렸어.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가난한 남편이 단순한 방패막이가 아닐 수도 있음을, 어쩌면 최태준보다 더 위험한 심연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민우는 대답 대신 지수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행동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거대한 균열을 보여주었다. 민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손을 거두었다. 일단 여길 떠나죠. 경찰이 올지도 몰라요.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방 안에 들어선 지수는 가방을 내던지듯 내려놓고 민우와 마주 섰다.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 정체가 뭐죠? 왜 나한테 접근한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건가? 혹시 이것도 당신 계획의 일부였어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처음으로 지수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 우연이었어요. 당신이 내 편의점에 들어왔고 내게 계약 결혼을 제안했죠. 난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개오진 말 지수가 날카롭게 외쳤다. 오늘 그 남자들 최태준이 보낸 사람들이죠. 내 남편이라는 이유로 당신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처리했어요. 당신, 최태준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민우는 다시 안경을 썼다. 그의 눈빛은 다시 깊고 고요해져 있었다. 최태준 같은 인간들은 원래 그런 식입니다.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짓밟죠. 하지만 난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을 다치게 내버려둘 생각도 없고요. 그는 교묘하게 핵심을 비껴갔다. 그는 지수의 남편으로서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지수는 더 이상 그를 추궁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그를 밀어내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도 알았다. 최태준은 이미 칼을 빼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강민우라는 강력한, 그러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아군을 잃을 수는 없었다. 지수는 일단 한 발 물러서기로 했다. 좋아요. 지금 당장 당신의 과거를 캐묻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명심해요. 다시는 나를 속이려 들지 마요. 우리는 계약 관계니까. 서로에게 솔직해야 할 의무는 없어도 서로를 위험에 빠뜨릴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그녀는 차갑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이 닫히자 민우의 평온했던 표정이 무너졌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했다. 김 실장에게서 최태준이 강민우를 손보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일부러 대비하고 있었지만 지수가 그 현장을 목격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불신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최태준의 뒤에 얽힌 거대 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기 전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수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기 전까지 그는 가난한 남편 강민우로 남아야 했다. 한편 지수는 방 안에서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있었다. 강민우의 정체는 일단 뒤로 미뤘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최태준의 다음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었다. 금융 공격이 실패했고 물리적인 위협도 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태준은 분명 신화그룹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최후의 카드를 꺼낼 것이다. 그녀는 말단 사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난 며칠간 회사의 모든 부서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최태준이 심어놓은 진짜 스파이와 그의 최종 목표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금 횡령이 아니었다. 최태준은 신화그룹의 핵심 기술이자 미래 먹거리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특허권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연구소의 핵심 임원 중 한 명을 매수했고 그 임원은 기술 데이터를 조작하여 프로젝트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동시에 최태준은 이 기술을 담보로 한 거대한 파생 상품 계약을 준비 중이었다. 만약 신화그룹이 이 기술을 포기하거나 헐값에 매각하게 되면 최태준은 막대한 이익을 얻는 동시에 신화의 미래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었다.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사회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최태준의 정보전에 속아 넘어가 배터리 사업을 적자투성이 애물단지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을 뒤집을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방어 전략을 수립했다. 그것은 포이즌 필 전략이었다. 적대적 인수가 시도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막대한 신주를 발행하여 인수자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극단적인 방어책. 하지만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설득할 명분과 신주를 인수해줄 거대한 자본, 즉 백기사 화이트나이트가 필요했다. 다음 날 저녁, 옥탑방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지수는 거실에서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민우는 말없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지수는 최태준의 파생상품 계약 구조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복잡한 지배구조 때문에 막혀 있었다. 그때 설거지를 마친 민우가 그녀의 등 뒤에서 무심하게 말했다. 에이펙스가 아니에요. 지수가 놀라 돌아보자 민우는 그녀가 보고 있던 서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최태준은 그런 복잡한 계약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마젤란 캐피탈을 찾아봐요. 스위스에 있는 그의 개인 금고죠. 지수는 충격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았다. 마젤란 캐피탈. 그것은 업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유령 회사였다.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민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전에 대리운전할 때 술 취한 증권사 직원이 떠드는 걸 들었어요.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지수는 이번에는 그를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미친 듯이 노트북을 두드려 마젤란 캐피탈을 검색했다. 민우가 던져준 단 하나의 조각은 그녀의 막혔던 계획을 완성시켰다. 최태준의 진짜 자금줄과 약점을 파악한 것이다. 그녀는 민우의 도움으로 포이즌 필 전략을 완성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위험한 계획에 돈을 대줄 백기사를 찾는 것뿐이었다. 국내의 어떤 기업도 최태준과 신화그룹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외 투자 펀드 리스트를 뒤졌다. 그때 그녀의 노트북으로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G. 내용은 간결했다. 신화그룹의 포이즌 필 전략, 인상적이더군요. 하지만 백기사가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귀하의 계획에 필요한 자금, 우리가 제공하겠습니다. 제네시스 홀딩스. 지수는 이메일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제네시스 홀딩스. 지난번 유동성 위기 때 K게이트를 막아섰던 그 정체불명의 펀드.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비밀 계획을 알았을까? 그리고 왜 자신을 도우려는 것일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실 소파에서 평화롭게 잠든 척 눈을 감고 있는 강민우를 바라보았다.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최태준이라는 호랑이를 피하려다 제네시스라는 더 거대한 용의 소굴로 들어왔음을 깨닫고 있었다. 신화그룹의 긴급 이사회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는 패배와 절망의 무게로 질식할 지경이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들의 불안한 시선은 상석에 앉은 한 회장에게로 향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보였다. 최태준이 준비한 마지막 일격, 즉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와 그로 인한 파생 상품 계약의 즉각적인 이행 요구는 신화그룹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이사들은 항복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사회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최태준이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들어섰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자신의 왕국을 시찰하는 왕과 같았다. 그는 이사들을 천천히 훑어보며 그들의 절망을 만끽했다. 이사님들, 그리고 한 회장님, 이런 안타까운 시기에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고 이제 마지막 수확을 거두러 온 참이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에이펙스 인더스트리가 신화그룹을 구제하기 위한 관대한 합병안이었다. 물론 그 조건은 신화그룹의 모든 자산을 헐값에 넘기고 한 회장을 비롯한 기존 경영진 전원의 사퇴를 의미했다. 사실상 회사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협박이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한 회장님의 오랜 경영 노고는 인정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화는 내일 아침 부도 처리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는 한 회장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최태준이 서류에 서명하라며 펜을 내미는 순간 이사회실 문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수수한 오피스 룩 차림의 한지수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기획조정실에 겁먹은 말단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이사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외쳤다. 한지수 씨, 여긴 당신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 지수가 그의 말을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아니요, 실장님. 여긴 정확히 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신화그룹의 주주로서, 그리고 이 사태의 핵심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지수는 최태준과 한 회장을 무시하고 곧장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최태준의 발표 자료가 띄워진 화면을 꺼버리고 자신의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암호화된 내부 이메일 내역이 나타났다. 신화그룹은 위기가 아닙니다. 이사님들, 우리는 내부의 반역자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집중시킬 만큼의 힘이 있었다. 그녀는 배터리 기술 데이터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연구소 임원과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커넥션을 정확히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파이의 이름을 정확히 호명했다. 김용민 상무, 그가 지난 6개월간 핵심 기술 데이터를 에이펙스 측에 유출시켰고
그 대가로 스위스 차명 계좌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김상무의 서명이 담긴 기밀 문서와 그가 접속한 IP 기록이 증거로 떠올랐다. 이사회 구석에 앉아있던 김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수는 멈추지 않고 최태준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리고 최태준 대표, 당신은 그 조작된 데이터를 이용해 불법 파생 상품 계약을 설계했죠. 신화의 기술을 헐값에 빼돌리기 위해서. 당신이 말한 기술 결함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최태준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지수의 폭로를 연극으로 치부했다. 이게 무슨 유치한 연극입니까? 말단 직원이 상상 속의 소설을 쓰고 있군요. 한지수 씨, 당신이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잊었습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편의점 알바와 결혼한 여자의 망상일 뿐입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사님들, 이따위 근거 없는 비방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보안팀은 뭐 하는 거야? 그는 지수의 개인사를 들먹이며 그녀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그녀를 미치광이로 몰아가려 했다. 제가 망상이라고요? 지수가 차갑게 받아쳤다.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그곳에는 긴급 경영 방어 전략, 포이즌필 발동 승인 요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이사회를 향해 선언했다. 최태준 대표의 명백한 적대적 인수에 맞서 저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현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발행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에이펙스의 지분을 즉각적으로 희석시키고 경영권을 방어할 겁니다. 한 이사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미친 짓이야. 그 많은 신주를 누가 인수한다는 말이오. 우리에게 돈이 어디 있어. 최태준이 다시 비웃었다. 그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다. 백기사라도 찾았다는 겁니까? 누굽니까? 당신의 그 가난뱅이 남편이라도 나서는 건가? 아니면 그가 모아둔 편의점 폐기 식품이라도 내놓는답니까? 그의 조롱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이사회실의 문이 세 번째로 열렸다. 이번에는 정중하게. 그러나 그 어떤 소란보다도 압도적인 기세와 함께였다. 정장을 입은 김 실장이 먼저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한지수 씨의 포이즌필 제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시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이사들과 최태준, 그리고 한 회장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방 안으로 들어선 남자는 낡은 점퍼와 늘어난 티셔츠 차림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제 최고급 다크 그레이 슈트를 입고 있었고 빗어 넘긴 머리는 그의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손에 들고 있었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의 눈빛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 차갑고 깊었다. 그는 강민우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김 실장이 민우의 옆에 서서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특히 경악으로 얼굴이 굳어버린 최태준을 향해 우렁차게 선언했다. 신화그룹 이사님들께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이분은 베일에 쌓인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제네시스 홀딩스의 강민우 회장님이십니다. 제네시스 홀딩스라는 이름이 나오자 이사회는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카이트 클리어링 시스템을 막아섰던 그 정체불명의 막대한 자금, 그들이 바로 제네시스였다. 강민우는 굳어버린 한지수의 곁을 지나쳐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선 것처럼 태연했다. 그는 최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가난한 남편의 순진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군주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하찮은 적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최태준 대표, 오랜만이군.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이사회실 전체를 울렸다. 그 목소리는 지수가 옥탑방에서 듣던 나른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최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했다. 그는 강민우를 알아보았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 자신이 무참히 짓밟고 올라섰던 경쟁사, 혹은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존재의 그림자였을지도 모른다. 너는 강민우, 네가 왜, 어떻게 네가 제네시스. 그는 공포에 질려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 오만했던 포식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궁지에 몰린 짐승의 초라한 모습만 남아있었다. 민우는 지수의 USB 옆에 자신의 것을 꽂았다. 화면은 즉각 바뀌었다. 한지수 씨의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부 증거뿐이죠. 화면에는 스위스 은행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건 외부 증거입니다. 당신이 마젤란 캐피탈을 통해 세탁한 불법 자금 내역, 그리고 당신이 김용민 상무와 나눈 모든 대화의 녹음 파일입니다. 제네시스는 당신이 신화그룹에 접근하기 1년 전부터 당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스위스 금융감독청 FINMA 및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확보한 최태준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다. 증거가 재생되는 동안 민우는 망연자실한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제네시스 홀딩스는 한지수 씨가 제안한 포이즌필의 백기사가 될 것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신주 전량을 인수하는 것은 물론 신화그룹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5조 원을 즉시 투자하겠습니다. 에이펙스의 더러운 돈이 아니라 제네시스의 깨끗한 자본으로 신화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다. 신화그룹의 완벽한 부활이자 최태준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민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사회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최태준 씨 불법 자금 세탁 및 내부자 거래, 기술 유출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용민 상무 역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최태준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강민우를 향해 악을 썼지만 민우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한 회장은 자신의 사위, 아니 제네시스 홀딩스의 회장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수사관들과 이사들이 빠져나간 텅 빈 이사회실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민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여전히 충격과 혼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지수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가난한 남편의 연기를 끝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 제네시스 홀딩스의 회장 강민우로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동안의 장난기나 무심함은 사라지고 깊은 진심만이 담긴 목소리였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한지수 씨. 아니, 여보. 텅 빈 이사회실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방금 전까지 이 방을 가득 채웠던 격렬한 폭로와 체포의 관계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어색하고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한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여보, 그녀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단어보다도 낯설고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진심이 담겨 있는 듯한 그 호칭.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자신의 가난한 남편이었던 강민우를, 그리고 제네시스 홀딩스의 강 회장을 혼란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한 슈트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옥탑방의 낡은 티셔츠와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설명해줘야겠어요.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충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감, 안도감,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연극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뒤섞인 떨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남자의 거대한 계획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계획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그리고 신화그룹은 최태준의 소나귀에서 파멸했을 것이다.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장난기나 무심함 대신 복잡한 진실을 털어놓아야 하는 자의 무거움이 서려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줄게요. 하지만 여기서 말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죠. 두 사람이 나란히 이사회실을 걸어 나왔을 때 신화그룹의 복도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멀찍이 서서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장에 버림받은 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야반도주한 몰락한 상속녀로 불리던 한지수, 그리고 그녀의 곁에 선 방금 전 검찰을 대동하고 나타나 최태준을 체포시킨 정체불명의 남자. 이제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동정하거나 무시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이었고 그들 옆에는 베일에 쌓인 제국의 왕이 서 있었다. 권력의 역학관계는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들은 강민우의 차, 아니, 김 실장이 준비한 제네시스 홀딩스의 검은색 방탄 세단을 타고 신화그룹 본사를 빠져나왔다. 라디오와 인터넷은 이미 신화그룹의 극적인 경영권 방어 성공과 APX 인더스트리 최태준 대표의 전격 체포 소식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제네시스 홀딩스 신화의 100기사로 등판. 베일에 쌓인 강민우 회장. 그의 정체는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하지만 강민우는 그 어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나 호텔로도 지수를 데려가지 않았다. 차는 익숙한 골목길을 달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던 낡은 옥탑방 앞에 멈춰 섰다. 옥탑방의 낡은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수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던 이 공간은 이제 거대한 거짓말로 지어진 무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민우는 슈트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지고는 익숙하게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냈다. 그 모습은 강 회장이 아닌 지수가 알던 강민우였다. 그는 물컵을 지수에게 건네고 자신도 한 잔을 들이켠 뒤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최태준, 그는 내 가족의 원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래전 그의 아버지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운영했지만 최태준과 같은 악랄한 기업 사냥꾼의 공격을 받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린 민우는 복수를 맹세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오직 최태준과 그 뒤에 있는 부패한 자본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네시스 홀딩스라는 거대한 제국을 어둠 속에서 건설했다. 그는 수년간 최태준의 뒤를 밟았고 신화그룹이 그의 다음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이 내 편의점에 들어온 그날 밤, 난 당신이 한지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민우가 고백했다. 지수는 숨을 죽였다. 최태준의 정략 결혼 상대였으니까 난 당신을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신화그룹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카드였죠. 당신이 제안한 계약 결혼은 내 계획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지수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역시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과 함께 이 옥탑방에서 살면서, 당신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당신이 신화그룹의 말단 사원으로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모두가 당신을 무시하고 경멸할 때 당신은 묵묵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태준의 공격을 막아낼 전략을 세웠죠.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나약한 상속녀가 아니었어요. 그 누구보다 강하고 똑똑하고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이 이기는 것을 돕고 싶어졌어요. 난 연기를 하다가 진짜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지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이사회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을, 골목길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를 방패로만 생각했지만 라면을 끓여주고 무심한 듯 핵심을 찌르는 조언을 건네던 그에게 어느새 의지하고 있었다. 이 낡은 옥탑방은 그녀에게 그 어떤 호화로운 궁전보다 더 따뜻한 집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입을 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당신을 이용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없는 이 집은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민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랍에서 그들의 결혼 계약서를 꺼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종이 조각을 바라보았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유일한 증거이자 그들의 관계가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민우는 그것을 지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수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두 사람의 거짓된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났다. 민우는 지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이제 계약은 끝났습니다. 한지수 씨. 하지만 난 당신을 보낼 수 없어요.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와 진짜로 결혼해주겠어요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지수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후 신화그룹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 회장은 모든 일선에서 물러나며 자신의 오만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한지수에게 이양했다. 제네시스 홀딩스의 막대한 자금이 수혈되고 강민우의 날카로운 전략과 한지수의 내부 개혁이 맞물리면서 신화그룹은 기적처럼 회생하기 시작했다. 최태준과 그 일당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은 모두 사회로 환원되었다. 가난한 남편을 선택한 상속녀 이야기는 CEO 부부의 화려한 역전극이라는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1년 뒤 신화그룹의 새로운 본사 CEO 집무실. 한지수는 예전의 수수한 오피스 룩 대신 세련되고 당당한 CEO의 모습으로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온기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강민우가 백허그를 하며 그녀의 어깨에 턱을 괴었다. 무슨 생각해, 한 대표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장난기가 묻어났지만 그를 바라보는 지수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냥 우리의 시작이요. 옥탑방이 그립기도 하고. 민우가 웃으며 그녀를 돌려세웠다. 옥탑방은 언제든 갈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더 어울려요. 당신과 나, 둘 다에게.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의 정체를 숨기거나 계약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이자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거대한 도시의 불빛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